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펜타곤 긴급 회의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한국 위성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200억 달러짜리 최첨단 스텔스 드론이 남중국해에 추락했고 중국 함대가 6시간 뒤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위성 수십 대가 전부 실패했습니다.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미국이 수출 통제하려던 그 위성이 단 23분 만에 해냈습니다. 아리랑 7호. 그 순간 펜타곤에서는 아무도 예상 못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2월 3일 새벽 3시 17분.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을 때 저는 집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죠. 30년 국방부 생활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바로 와. 제임스 클라크 차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같이 일하면서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리,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실 수석 보좌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3세죠.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20분 만에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인데도 주차장에 차가 가득했어요. 검은색 SUV들, 정보기관 차량들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북한인가? 중국인가? 아니면 러시아인가? 상황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영상, 불타는 잔해가 바다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뜬 텍스트, RQ-180 LOST, 위치 남중국해 북위 18도, 동경 115도, 추락 시각 0247 UTC, RQ-180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0억 달러짜리 스텔스 무인기, 미국이 가진 가장 비밀스러운 정찰 자산, 존재 자체가 기밀인 그 드론이 추락했다고요. 마이클, 클라크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앉아.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죠.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CIA 부국장 로버트 핸더슨, NRO 국장 사라 첸, 공군 정보사령관 톰 브래들리. 하나같이 무거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지. 클라크 차관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2시간 17분 전 RQ-180 한대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통신이 두절됐다. 30분 후에 수면 충돌이 확인됐어.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른다. 기계 결함일 수도 있고 격추됐을 수도 있어. 격추. 그 단어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입니까? 핸더슨 부국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확인 중이야. 하지만 그게 지금 급한 게 아니야. 클라크 차관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남중국해 지도였어요. 추락 지점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고 그 주변으로 파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중국 해군이다. 현재 추락 지점으로 접근 중이야. 구축함 3척, 잠수함 2척 확인됐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이해됐어요. 회수 경쟁입니까? 그래. RQ-180에는 우리의 핵심 기술이 다 들어있어. 스텔스 코팅, 센서 시스템, 암호화 통신 모듈. 중국 손에 들어가면 말을 잇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치 기술 우위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국 함대 도착까지 6시간. 6시간. 고작 6시간 안에 남중국해 깊은 곳에 가라앉은 잔해를 찾아서 회수해야 한다고요. 해군 회수팀은요? 톰 브래들리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회수함이 괌에 있어. 도착까지 14시간. 14시간이요? 그래. 늦어.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작게 욕을 내뱉었어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핸더슨 부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지. 저게 중국한테 넘어가면 우리 다 끝이야. 클라크 차관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인 거야. 6시간 안에 정확한 추락 위치를 특정해야 해. 그래야 회수팀이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어.
위성으로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에나로 국장 사라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녀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위성 궤도 데이터가 떴어요. 현재 해당 구역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위성은 3기야. KH-11 2대, 그리고 신형 정찰위성 1대. 그럼 되잖아요? 안 돼. 사라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 KH-11은 2시간 전에 해당 구역을 지나갔어. 다음 패스는 9시간 후야. 두 번째는요? 구름이야. 남중국해 전역에 열대성 저기압이 깔려 있어. 광학 위성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 레이더 위성은요? 해상도가 안 돼. 잔해 크기가 너무 작아. 구별이 안 된다고.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시간. 200억 달러짜리 국가 기밀이 중국 손에 넘어갈 때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우리에겐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제 2025년 12월 2일 새벽에 발사된 그것. 아리랑 7호.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12개의 시선. 그중 절반은 의아함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짜증이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무슨 소리야? 클라크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국방부 생활 중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위성. 네. 아리랑 7호. 12월 2일 새벽 2시 21분에 프랑스형 기아나에서 발사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위성이 뭔 상관이야? 핸더슨 부국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죠. 해상도가 0.3m입니다. 0.3m? 사라첸 국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SAR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관측이 가능해요. 구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 톰 브래들리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위성, 어제 발사됐다고 했나? 네. 그럼 발사한 지 24시간도 안 됐잖아. 맞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브래들리 장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발사 직후 위성이 바로 작동한다고? 초기 운영만 3개월이야. 테스트하고 캘리브레이션하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한국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마이클, 핸더슨 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자네, 한국계지? 네. 그래서 한국 편 드는 건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30년간 숱하게 들어왔죠. 한국계라서, 한국 편이라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부국장님. 제 가족은 3대째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미군으로요. 그래서 저는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가 이것뿐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핸더슨이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우리를 구한다. 웃기지도 않네. 왜요? 왜냐고? 한국이 언제부터 위성 강국이었어. 우리가 기술 줬으니까 그나마 만드는 거지.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사실 핸더슨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한국 우주 기술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국장님, 아리랑 7호는 순수 국산 위성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9년간 독자 개발했습니다. 미국 기술 안 들어갔어요. 핸더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년 전 우리는 한국 위성 기술 수출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2023년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위성 기술이 너무 발전했다며 수출 통제를 추진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고해상도 위성을 팔지 못하게 막으려 한 거죠. 막으려다 무산됐지.
클라크 차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이 이미 독자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품만 써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위성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불편함, 자존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우리가 막으려던 기술, 우리가 무시하던 나라, 그것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도 안 돼. 핸더슨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 손 벌리는 건 절대 안 돼.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미국이 한국한테 도움받았다고? 전 세계가 비웃을 거야. 자네가 중국 손에 넘어가면 비웃음보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건 그렇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부국장님. 저는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중국 함대 도착까지 5시간 42분 남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CIA 부국장, NRO 국장, 공군 장군, 국무부 차관보, 하나같이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죠. 그리고 그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설마 진짜? 30년간 이 안에서 일하면서 저는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동맹, 하지만 어린 동맹.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 우리가 기술 주는 나라, 우리 밑에서 따라오는 나라.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할아버지가 1950년에 보셨던 폐허의 나라, 아버지가 1980년대에 출장 갔던 개발도상국, 그리고 제가 2020년대에 보고 있는 기술 강국, 같은 나라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의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 결국 핸더슨이 말했습니다. 우리 위성으로, 일본 위성으로, 뭐든 좋아. 한국 빼고.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처음부터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12명의 고위 관계자들. 각자 자신의 노트북과 태블릿을 펼쳐놓고 미친 듯이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R이랑 7호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라, 정말 우리 위성으로 안 되는 거야? 클라크 차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NRO 국장 사라 첸이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KH-11 두 대 다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한 대는 9시간 후에나 해당 구역 지나가고 다른 한 대는 구름 때문에 못 써요. 새로운 정찰위성은 그건 더 심해요. 아직 궤도 안정화 중이에요. 3주는 더 있어야 해요. 클라크 차관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제기랄. 회의실 한쪽에서 톰 브래들리 장군이 전화를 끊으며 돌아왔습니다. 일본 쪽 연락해봤어.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어떻게 됐어? JAXA에 긴급 요청했어. ALOS-4 위성 사용 가능한지. ALOS-4. 일본의 지구관 측 위성이었습니다. 레이더 탑재 위성이라 구름 영향을 안 받죠. 결과는 해상도가 안 된대. 브래들리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ALOS-4 해상도가 3m야. 잔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식별이 불가능하대. 3m라고? 핸더슨 부국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본 위성이 고작 그 정도야? 레이더 위성으로는 그게 최선이래. 광학이면 더 좋은데 일본 광학위성은 지금 아시아 상공이 아니야.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R이랑 7호 SAR 해상도는 1m 이하입니다. 일본보다 3배 이상 좋아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을 꺼내면 또 무시당할 게 뻔했습니다. 유럽은 어때?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밀러가 물었습니다. ESA에도 연락했어. 센티널 위성 시리즈. 결과는 마찬가지야. 해상도 부족. 그리고 솔직히 이 시간에 유럽 관료들 깨워서 승인받으려면 며칠 걸려. 며칠이라고? 우리한테 6시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지.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23분.
중국 함대 도착까지 4시간 54분.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백악관 파견관 캐서린 존슨이 물었습니다. 호주 정보국에 연락해 볼 수 있지 않아? 파이브 아이즈 동맹이니까. 해봤어. NSA의 존 워커가 대답했습니다. 호주 위성은 남태평양 커버하고 있어. 남중국해까지 돌리려면 12시간 이상 걸려. 12시간이라고? 위성 궤도가 그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캐서린 존슨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정보 커뮤니티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어요. CIA, NRO, NSA, DIA.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들. 그런데 지금 남중국해 한 곳을 찍을 위성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그 기술력. 정작 급할 때는 무용지물이었어요. 민간 위성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맥사 테크놀로지스나 플래닛 랩스, 상업 위성 회사들. 사라 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확인했어. 맥사 위성은 중동 상공이야. 플래닛 랩스는 해상도가 부족해. 3m 수준이야. 스페이스X 스타링크는 통신 위성이야. 지구 관측 기능 없어.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리랑 7호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또 무시당할 테니까. 그때 클라크 차관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리하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 첸이 스크린에 정리했습니다. 현재 상황 -425. 추락 위치 남중국해 대략적 좌표만 확인. 정밀 위치 미특정. 중국 함대 도착 4시간 50분 후. 미국 위성 사용 불가 타이밍 구름. 일본 위성 해상도 부족. 유럽 위성 승인 지연. 호주 위성 궤도 문제. 민간 위성 해상도 위치 부족. 결론 현재 사용 가능한 자산 없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결론이 없음이라고? 핸더슨 부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으라는 거야? 200억 달러짜리 기밀이 중국한테 넘어가는 거 구경하라고? 진정하세요, 부국장님. 클라크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4시간 남았어.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찾으라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서로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패닉 상태였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나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핸더슨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또 한국 얘기야? 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리랑 7호. 지금 이 순간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잠깐. 핸더슨 부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얘기 전에 다른 방법부터 다 확인하자.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거 맞아?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부심. 좋아. 클라크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옵션 다시 점검하자.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30분간 브레인스토밍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공군에서 나왔습니다. 정찰기 띄우면 안 돼. 톰 브래들리 장군이 말했습니다. P-8 포세이돈. 괌에서 출발하면 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좋은 생각인데. 클라크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라 첸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안 돼요. 남중국해 상공은 지금 중국 방공망이 촘촘해요. 정찰기 띄우면 격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역은 공해지만 중국이 영유권 주장하는 곳이에요. 외교 문제 될 수 있어요. 외교 문제보다 잔해 회수가 급하지 않아? 정찰기가 격추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RQ-181 잃은 것도 모자라서 P-8까지. 브래들리 장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 드론은 어때? NSA의 존 워커가 물었습니다. 글로벌 호크나 MQ-9 무인기니까 격추돼도 인명피해는 없잖아. 그것도 안 돼. 사라 첸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중국해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드론 속도로는 넓은 해역 수색이 불가능해요. 위성 없이 정확한 좌표를 모르면 건초 더미에서 반을 찾는 격이에요.
세 번째 제안. 해군 함정은? 국무부의 데이비드 밀러가 물었습니다. 이미 그쪽에 있는 함정 없어. 소나로 수색하면 안 돼. 제치함대에 연락했어. 브래들리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지스 구축함이 필리핀 해역에 있어. 전속력으로 가도 8시간. 8시간이라고? 그래. 늦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소나로 잔해 찾는 건 효율이 너무 떨어져. 위에서 위치 잡아줘야 해. 네 번째 제안. 그럼 잠수함은? 캐서린 존슨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 잠수함 없어? 존 워커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있긴 해. LA급 한 척이 남중국해 경계 임무 중이야. 그럼 그걸로 문제가 있어. 잠수함은 은밀 작전 중이야. 통신하면 위치가 노출돼. 그리고 잠수함 소나로도 정확한 위치 없이는 수색 범위가 너무 넓어. 다섯 번째 제안. 음향 탐지는? 사라 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중 음향 감시 시스템. SOSUS. 추락 당시 음향 기록이 있을 수 있어. 오, 그거 좋은데. 클라크 차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라 첸이 바로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몇 분간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있긴 있어. 뭐가? 추락 음향 기록. 근데 뭐? 오차 범위가 너무 커. 반경 15km야. 15km라고? 그래. 그 넓은 바다에서 잔해 찾으려면 정밀 좌표가 필요한데 15km 오차면 의미가 없어. 회의실에 탄식이 터졌습니다. 여섯 번째 제안. 위성 말고 다른 나라 정보기관은? 핸더슨이 물었습니다. 영국 MI6점, 프랑스 DGSE. 누구든 다 연락했어. 존 워커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전부. 프랑스, 독일까지. 지금 이 시간에 남중국해 찍을 수 있는 위성 가진 나라가 없어. 그게 말이 돼. 현실이야. 위성은 마법이 아니야. 정해진 궤도로 돌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찍을 수 없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시도하고 하나씩 실패하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12분. 중국 함대 도착까지 4시간 5분. 이건 악몽이야. 핸더슨이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위성 하나 없어서 손 놓고 있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부국장님. 뭐야? 핸더슨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어제 발사된 위성이요. 핸더슨이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또 한국 얘기야? 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안 된다고. 부국장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방법 없이 가. 200억 달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핸더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30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부 안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중국해를 찍을 수 있는 위성은 딱 하나뿐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문의 시간 전에 발사된 한국의 아리랑 7호, 0.3m 해상도, SAR 레이더 탑재, 전천후 관측 가능. 하지만 발사한 지 하루밖에. 한국은 다릅니다. 제가 끊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9년간 이 위성 하나 만드는데 모든 걸 쏟아부은 나라입니다. 발사 직후 바로 가동할 수 있게 준비해온 나라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클라크 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말이 맞아. 모든 시선이 차관에게 쏠렸습니다. 우리 선택지가 없어. 시간도 없고.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봐. 잠깐. 핸더슨 부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한국에 연락하라고요? 그래. 클라크 차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지. 한국한테 손 벌리는 건 안 됩니다. 핸더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부국장, 진정해. 어떻게 진정합니까?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핸더슨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도움받았다. 그것도 우리가 수출 통제하려던 그 위성한테. 전 세계가 비웃을 겁니다. 중국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국 끝났다고 대서특필할 거예요. 자네가 중국 손에 넘어가면 더 심각해. 클라크 차관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존심 지키려다 20년치 기술 우위 날릴 거야? 그건. 핸더슨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톰 브래들리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부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군, 한국 위성이 그렇게 좋으면 왜 우리가 몰랐습니까? 발사된 지 하루 된 위성이 바로 작동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브래들리 장군이 저를 봤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한국계라서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또 그 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간 들어온 말이었어요. 한국계라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장군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계이기 전에 미국 국방부 직원입니다. 30년간 이 나라를 위해 일해왔어요. 그건 알아. 하지만 제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정리해둔 자료가 있었어요. R이랑 7호 스펙입니다. 해상도 0.3m, SAR 레이더 탑재, CMG 자세 제어 시스템, CMG, 사라 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제어 모멘트 자이로입니다. 자세 제어 정밀도 0.001도, 자세 안정화 시간 0.02초, 0.02초라고? 네, 기존 위성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사라 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기술자의 눈빛이었어요. 그게 가능해?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9년 걸렸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핸더슨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펙이 그렇다고 쳐. 근데 발사 직후에 바로 가동이 돼. 초기 운영 기간이 있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 한국은 이미 R이랑 시리즈를 6번 쏘아 올렸습니다. 경험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번 R이랑 7호는 9년간 준비한 위성입니다. 발사 직후 바로 가동할 수 있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건 당신 추측이잖아. 추측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어제 발사 후 44분 만에 궤도 진입 확인됐습니다. 1시간 9분 만에 첫 교신 성공했어요. 정상 가동 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라 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4분 만에 궤도 진입이라. 빠르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공식 데이터예요. 그래도 브래들리 장군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설령 위성이 작동한다고 쳐.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까? 우리가 수출 통제하려고 했잖아. 그거 잊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2년 전 미국은 한국 위성 기술이 너무 발전했다며 수출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고해상도 위성을 팔지 못하게 막으려 한 거죠. 결국 무산됐지만 한국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요청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도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핸더슨이 비웃었습니다. 가능성에 미국의 자존심을 걸자고. 한국이 거절하면 우리 망신만 당하는 거야. 거절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야. 핸더슨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38분. 중국 함대 도착까지 3시간 39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클라크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론은 충분히 했어. 이제 결정해야 해. 차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에 연락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따라 들지 않았습니다. 12명 중 1명. 저 혼자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11개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핸더슨, 브래들리, 밀러, 워커, 존슨,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클라크 차관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11대 1이군. 차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당하니 허탈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핸더슨이 말하려는 순간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모두의 시선이 차관에게 쏠렸습니다.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 결정권은 내게 있어. 핸더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관님, 클라크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마이클. 네. 한국에 연락해.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관님, 핸더슨이 소리쳤습니다. 방금 11대 1로 반대했지 않습니까? 알아. 하지만 내가 책임지는 거야.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시간 없어. 3시간 30분 남았어. 마이클, 지금 바로 연락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11개의 차가운 시선을 등 뒤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11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적대적인 눈빛들. 특히 핸더슨 부국장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클라크 차관이 물었습니다. 30분 후에 답변 준다고 합니다. 서울 시간으로 오후 7시거든요. 의사결정권자들이 협의 중이래요. 30분이라 차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12분. 중국 함대 도착까지 3시간 5분.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순 없어. 핸더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위성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죠. 구름 사이로 찍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라 첸 에나로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해봐. 어쩌면 구름이 걷혔을 수도 있잖아. 알겠습니다. 사라 첸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에나로 본부와 실시간 연결이 됐어요. 대형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KH-11 광학위성의 실시간 피드였죠. 현재 KH-11 브라보가 남중국해 상공 접근 중입니다. 사라 첸이 설명했습니다. 5분 후 목표 구역 도달 예정.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우리 위성으로 되기를 바랐어요. 그러면 한국에 손 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5분이 지났습니다. 스크린에 남중국해 영상이 떴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이었습니다. 전부 하얀색. 구름입니다. 사라 첸이 낮게 말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여전히 해당 구역을 덮고 있어요. 광학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핸더슨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레이더 위성은? 해상도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레이더 위성 최고 해상도가 1m예요. 잔해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래도 해봐. 핸더슨이 소리쳤습니다. 사라 첸이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분 후 레이더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회색 화면. 바다 표면의 굴곡만 보였어요. 잔해 식별 불가. 사라 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수면 잡음과 구별이 안 됩니다. 더 높은 해상도가 필요해요. 젠장. 핸더슨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신형 위성은? 브래들리 장군이 물었습니다. 작년에 올린 거 있잖아. 그거는? 아직 궤도 안정화 중이에요. 3주는 더 있어야 본격 가동이 가능해요. 3주라고? 농담이야? 농담이 아니에요, 장군님. 위성은 올리면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기 운영 기간이 필요해요. 모든 시스템 테스트하고 캘리브레이션하고. 한국은 하루 만에 된다면서? 갑자기 누군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한 사람은 NSA의 존 워커였습니다. 아까 마이클이 그랬잖아. R이랑 7호가 발사 44분 만에 궤도 진입하고 1시간 9분 만에 첫 교신 성공했다고. 그건 사라 첸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3주 걸리는데 한국은 하루 만에 된다고? 존 워커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미국 엔하로. 세계 최고의 정찰위성 기관. 연간 예산 150억 달러. 직원 수만 명. 그런 엔하로의 위성이 구름 하나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궤도 위성은? 클라크 차관이 물었습니다. KH-11이 총 몇 대야? 4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중국해 커버 가능한 건 없어요. 한 대는 중동, 한 대는 동유럽, 한 대는 북한 감시 중이에요. 북한 감시하는 거 돌리면 안 돼.
돌리려면 6시간 이상 걸려요. 위성 궤도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다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28분. 한국 측 답변까지 14분 남았습니다. NGA 자료는? 데이비드 밀러가 물었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 거기 축적된 위성사진 중에 쓸만한 거 없어? 추락 전 사진은 있어요. 하지만 추락 후 사진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잔해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상업 위성 회사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맥사, 플래닛 랩스, 블랙스카이. 전부 해상도가 부족하거나 위치가 안 맞아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위성 수십 대를 보유한 나라. 그럼 미국이 남중국해 한 곳을 찍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부국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굴욕감 때문이었겠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통신 담당관이 들어왔어요. 보좌관님, 한국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래? 핸더슨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기대. 한국이 거절해서 이 굴욕이 끝나기를. 두려움. 정말 한국밖에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저는 담당관에게서 메모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도와주겠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단,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핸더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건이라고? 네, 3가지 조건. 잠깐, 핸더슨 부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건 듣기 전에 일본은 정말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봐.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피하려는 거였어요. 장군님, 아까 일본은 해상도가 안 된다고. 아까는 급하게 물어본 거잖아.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보자고. 브래들리 장군이 핸더슨을 거들었습니다. 클라크 차관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본 다시 확인해. 근데 빨리 해. 브래들리 장군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일미군 사령부를 통해 일본 방위성으로 연결하는 거였어요. 5분간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결과는 뻔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직접 확인해야 납득할 테니까요. 브래들리 장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핸더슨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JAXA에서 공식 답변 왔어. 장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ALOS-4 해상도는 3m야. 레이더 모드에서도 최대 1m가 한계래. 잔해 크기가 50cm 이하면 식별 불가능하다고. 50cm 이하면 안 보인다고? 그래. RQ-180잔해 중 상당수가 그보다 작을 거야. 파편화됐을 테니까. 핸더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일본 위성은? 확인해봤어. 정보 수집 위성 IGS가 있는데 그건 기밀이라서 우리한테 데이터 공유가 안 된대. 일본 내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동맹국인데도? 동맹이어도 한계가 있대. 그리고 솔직히 IGS 해상도도 50cm 수준이야. R이랑 7호보다 떨어져.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 사라 첸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뭐라고 했어? R이랑 7호에 대해서. R이랑 7호? 응. 한국 위성 얘기 나왔어? 브래들리 장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왔지. 우리가 한국 위성도 고려 중이라고 했더니. 뭐래? 좀 당황하더라고. 그러더니. 장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뭐야? 인정하기 싫지만 R이랑 7호 SAR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기들도 그 기술 부러워한다고 했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핸더슨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 브래들리 장군이 메모를 받습니다. 한국의 SAR 기술은 솔직히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R이랑 7호 해상도가 0.3m라는 건 우리도 확인했어요. 그 성능이면 남중국해 잔해 탐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다니. 일본과 한국.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인 두 나라.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서로 지기 싫어하는 라이벌이었어요. 그런 일본이 한국 위성 기술을 인정했다.
그것도 미국 앞에서. 야마모토 국장이 직접 말한 거야? 사라 첸이 물었습니다. 응. JAXA 지구관측센터장 야마모토 류이치. 위성 분야 30년 경력자야. 그 사람이 한국 기술 인정했다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었겠지. 팩트니까. 저는 이 상황이 묘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도움을 청했는데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추천해준 격이었어요. 그래서 야마모토가 뭐래? 클라크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한테 요청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선택지라고. 핸더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미국이 일본에 물어봤더니 일본이 한국 가라고 한 거니까요. 다른 나라는? 핸더슨이 마지막 발악처럼 물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어디든. 다 확인했어요, 부국장님. 존 워커가 대답했습니다. 유럽 위성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남중국해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해상도도 한국만 못해요. 이스라엘 오펙 위성은 중동 감시 전용이에요. 아시아까지 안 와요. 인도는 솔직히 기술력이 아직 거기까지 안 돼요. 핸더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봤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그것뿐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조건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핸더슨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말해봐. 핸더슨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펼쳤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3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저는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기술 수출 통제론의 연구 중단.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핸더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2년 전 미국 상무부가 추진했던 한국 위성 기술 수출 통제. 그 논의를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공식 약속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건 상무부 소관인데 한국은 국방부 차원의 공식 의견서를 원한다고 합니다. 상무부에 국방협력상 수출 통제 불필요라는 의견을 제출해달라고요. 핸더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막으려던 기술로 우리를 돕는 대가로 다시는 막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했습니다. 뼈아픈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요? 클라크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미 위성정보 공유협정 개정. 현재 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이걸 쌍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쌍방향이라면 한국 위성이 수집한 정보도 정식 채널로 공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겠다는 겁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브래들리 장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랑 동등하다고? 위성 기술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말도 안 돼. 말이 됩니다, 장군님. 사라 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리랑 7호 스펙을 보면 한국 위성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적어도 SAR 분야에서는요. 세계 최고? 네.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우리 레이더 위성 해상도가 1m인데 한국은 0.3m예요. 3배 이상 차이 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라 첸 같은 기술 전문가가 직접 인정하는 것. 세 번째 조건은요? 클라크 차관이 물었습니다. 이번 작전 성공 시 한국 위성 기술에 대한 공개적 감사 표명. 공개적 감사? 네. 국방부 공식 성명으로 한국 위성 기술 협력에 감사한다는 내용을 발표해달라고 합니다. 핸더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우리가 한국한테 감사하다고 공개 발표를 해. 전 세계가 비웃을 거야. 부국장님, 3가지 조건 중 이게 제일 가벼운 겁니다. 가볍다고? 미국이 한국한테 감사하다고 발표하는 게 가벼워. 수출 통제 철회나 협정 개정보다는요. 핸더슨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이 한국 측 3가지 조건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라 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아리랑 7호 해상도가 정말 0.3m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그래요. 공식 발표로는? 사라 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실제 해상도는 0.3m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위성 스펙을 항상 보수적으로 발표해요. 실제 성능은 공개하지 않죠. 군사적 이유로. 사라 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0.15m에서 0.2m 사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0.15m? 브래들리 장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9년간 개발한 기술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0.15m면. 사라 첸이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15cm.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야. 얼굴 식별. 응. 우리 KH-11이 10cm인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KH-11점. 미국 최고의 광학 정찰 위성.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위성. 한국 위성이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건 추측 아니야? 핸더슨이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거 아니잖아.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JAXA도 비슷하게 추정하고 있어요. 아까 야마모토 국장이 그랬잖아요. 한국 SAR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일본 말을 믿어? 일본이 한국 칭찬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쟁국인데. 그런 일본이 인정했다는 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려던 사람들. 지금은 놀라고 있는 사람들. 마이클, 클라크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위성 기술에 투자한 거야? 9년이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요. 스문의 시간 감시가 필요하죠. 미국 위성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독자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9년을. 네, 9년간 수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미국이 수출 통제를 시도했을 때 한국은 더 결심했을 겁니다. 절대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핸더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던 것, 우리가 무시했던 것, 그것이 지금 우리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클라크 차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52분. 중국 함대 도착까지 2시간 25분. 조건을 검토하자. 첫 번째 조건부터 보자. 클라크 차관이 말했습니다. 수출 통제론의 연구 중단. 이건 상무부 소관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국방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방협력 관점에서 한국 위성기술 수출 통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무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해? 선례가 있습니다. 2019년에 이스라엘 드론 기술 수출건으로 비슷한 의견서 제출한 적 있어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위성정보 공유협정 개정. 이건 시간이 걸리겠는데 당장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정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돼요. 협의 시작. 네. 한국은 당장의 결과보다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협의 테이블에 앉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건 받아들일 만하네. 클라크 차관이 메모했습니다. 세 번째, 공개적 감사 표명.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핸더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감사하다고 공개 발표. 중국이 뭐라고 하겠어. 러시아가 뭐라고 하겠어.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비웃을 거야. 부국장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중국 손에 넘어가면 더 큰 비웃음을 살 겁니다. 미국 최첨단 기술 중국한테 뺏겼다고. 핸더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사라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견 있어요. 말해봐. 기술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할게요. 사라 첸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을 무시해왔잖아요.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줬으니까 하는 수준이라고.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위성 SAR 기술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나로 국장이 직접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정찰위성의 총책임자가. 사라, 그게 무슨. 핸더슨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부국장님, 숫자가 증명해요. 사라 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레이더 위성 해상도 1m, 한국 0.3m, 실제로는 0.15m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3배에서 7배까지 뒤처져 있어요. 그건 SAR만 그렇잖아. 광학은 우리가 앞서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SAR이에요. 구름 때문에 광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SAR에 집중한 이유가 있어요. 뭔데? 날씨 때문이에요. 한반도는 구름이 많아요. 광학으로는 1년의 절반도 못 찍어요. 그래서 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SAR에 올인한 거예요. 9년간. 저는 사라 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1등 할 순 없으니까 SAR 하나에 올인한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됐다고? 네. 적어도 SAR에서는요. 브래들리 장군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9년이라. 네. 9년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느린 나라가 아니에요. 빨라요. 엄청 빨라요. 하지만 이 위성 하나에 9년을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예요. 절실했다? 북한 미사일 때문에요. 스문의 시간 감시가 필요한데 미국 위성만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직접 만든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우리가 수출 통제 시도했을 때 한국은 확신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미국은 인정 안 해주는구나. 그럼 우리끼리 하자라고. 핸더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어느 정도는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기술 막으려 하고 동등하게 안 대해줬으니까. 한국은 더 독하게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기술이 필요해진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밀러 국무부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한국 무시했어. 위성, 한국이, 이랬지. 근데 오늘 보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한국은 진짜 기술 강국이야. 인정해야 해. 핸더슨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명씩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인정해. 존 워커 NSA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정보 분야에서 한국이랑 협력해봤는데 솔직히 수준 높아. 무시할 상대가 아니야. 캐서린 존슨 백악관 파견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악관에서도 한국 재평가 논의가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이제 위성까지. 한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적대감은 사라지고 대신 놀라움과 인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다. 무시당하면 더 강해지는 나라. 막으면 더 독하게 뚫는 나라. 할아버지가 1950년에 보셨던 폐허. 아버지가 1980년대에 보셨던 개발도상국.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기술 강국. 같은 나라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자, 클라크 차관이 손뼉을 쳤습니다. 정리하자. 조건 3가지. 받아들일 수 있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 수출 통제 의견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협정 개정 협의. 할 수 있어? 협의 시작 약속이면 가능해요. 세 번째, 공개 감사. 이건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핸더슨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야겠지.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인정해. 다른 방법이 없어. 시간도 없고. 핸더슨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지만 체념도 섞여 있었어요. 한국에 연락해. 조건 수락한다고. 새벽 7시 8분. 중국 함대 도착까지 2시간 9분. 저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였습니다.
서울로 연결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8분. 여보세요. 상대방은 국가정보원 우주정보과 김정우 과장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연락했던 담당자죠. 마이클 리 보좌관입니다. 결정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정우 과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이. 3가지 조건 모두 수락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 너머로 무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저도 한국어를 할 줄 알지만 속삭이는 소리라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약 2분 후, 마이클 보좌관님. 네, 한국 측에서 공식 확인드립니다. 아리랑 7호 협력 승인됐습니다. 저는 24시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잠깐요. 기술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기술 브리핑. 네. 아리랑 7호 운용에 대해 설명드려야 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리랑 7호 책임연구원 박소영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기술 담당자와 직접 대화하는 거였어요. 마이클 리입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아리랑 7호로 남중국해 잔해 탐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현재 아리랑 7호 상태는요? 정상 운용 중입니다. 발사 후 모든 시스템 체크 완료됐어요. SAR 안테나 전개 확인, 자세 제어 시스템 정상, 데이터 링크 정상. 발사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바로 운용이 됩니까? 됩니다. 박소영 연구원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9년간 준비한 위성입니다. 발사 직후 바로 운용할 수 있게 모든 시뮬레이션을 끝내놨어요. 그리고 아리랑 시리즈 6번째 위성이에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도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어요. 해상도가 0.3m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네. 공식 발표 해상도는 0.3m예요. 의미심장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과가 보여줄 테니까요. 남중국해 해당 구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현재 아리랑 7호 위치를 확인할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 북태평양 상공이에요. 남중국해 도달까지 약 23분 소요됩니다. 23분요? 네. 위성 궤도상 가장 빠른 접근 경로로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3분이면 7시 30분 정도. 촬영 후 데이터 전송까지는요? 촬영 완료 후 바로 대전 지상국으로 전송됩니다. 분석까지 약 15분이요. 15분이요? 네.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잔해 후보지를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회의실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첸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AI 분석 시스템까지요? 네. 아리랑 7호 전용으로 개발했습니다. 딥러닝 기반이에요. 그럼 총 소요 시간이 23분 플러스 15분. 약 40분 후에 결과 나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현재 7시 8분. 40분 후면 7시 48분. 중국 함대 도착 9시 17분. 1시간 30분 여유가 있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클라크 차관을 봤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박 연구원님, 바로 시작해주세요. 네. 지금 바로 아리랑 7호 임무 변경 명령 송신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되는 거야? 핸더슨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기다려봐야 알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될 겁니다. 한국이라면? 네. 한국은 한번 하겠다고 하면 해요. 그게 한국이에요. 핸더슨이 코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남중국해 지도, 빨간 점으로 표시된 추락 지점, 그리고 천천히 접근 중인 파란 점들. 중국 함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23분. 아리랑 7호가 해당 구역에 도달하는 시간.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한국,
제발, 해내줘. 새벽 7시 15분.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두 개의 화면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왼쪽 남중국해 지도. 중국 함대가 점점 추락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리랑 7호 궤도. 북태평양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이었죠. 아리랑 7호 현재 위치. 사라첸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필리핀 해역 상공. 목표 구역까지 약 15분. 모두가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클라크 차관이 물었습니다. 구축함 세척 선두가 추락 지점까지 약 1시간 52분 거리입니다. 예상보다 빨라졌어요. 왜? 속도를 올린 것 같습니다. 30노트에서 35노트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도 급한 거야. 브래들리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겠지. RQ-180자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는 위성이 달리고 바다에서는 함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한국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통신 담당관이 들어왔습니다. 연결할까요? 연결해. 스피커에서 박소영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측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상황은요? 아리랑 7호 정상 진행 중입니다. 8분 후 목표 구역 도달 예정이에요. 8분이요? 네. 예상보다 빨라요. 궤도 조정이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소영 연구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뭔가요? 저희가 추가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추가 지원. 네. 아리랑 6호도 투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리랑 6호요? 사라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리랑 6호는 2022년에 발사된 SAR 위성이에요. 아리랑 7호보다 해상구는 낮지만 이중 확인용으로 투입합니다. 두 대를 동시에요? 네. 위성 두 대로 교차 검증하면 정확도가 올라가요. 오탐지 확률이 줄어들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백업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6호는 언제 도달해요? 아리랑 7호보다 20분 늦게요. 하지만 아리랑 7호가 먼저 후보지를 찾으면 아리랑 6호가 재확인합니다. 완벽하네요. 클라크 차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핸더슨 부국장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5분 후 촬영 시작합니다. 박소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대전 지상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에요.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전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리랑 7호를 나타내는 작은 점이 남중국해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작은 점. 하지만 그 작은 점에 미국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클라크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봐. 될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됩니다. 확신해? 네. 한국을 믿으니까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라첸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리랑 7호, 목표 구역 진입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쏠렸습니다. 작은 점이 남중국해 위로 들어갔어요. 촬영 시작. 사라첸이 말했습니다. SAR 안테나 가동 중.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습니다. 1분, 2분, 3분. 촬영 완료. 사라첸이 말했습니다. 데이터 대전 지상국으로 전송 중.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7시 28분. 이제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분석 예상 시간은? 클라크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 말로는 15분이요. 15분.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저는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제발 찾아줘. 그리고 정확히 13분 후 한국 측 연락 왔습니다. 통신 담당관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연결해. 스피커에서 박소영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측 결과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찾았습니다. 회의실에 탄성이 터졌습니다. 북위 18도 23분 47초, 동경 115도 12분 33초, 수심 약 2300m 지점입니다. 확실합니까? 99.7% 확률입니다. AI 분석 결과와 유관 검증 모두 일치해요. 그리고 박소영 연구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예상보다 잔해가 많이 남아 있어요. 주요 동체가 거의 원형 그대로입니다.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형 그대로. 그 말은 핵심 기술이 아직 회수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에게 감사하다고 전에 클라크 차관이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말하겠어.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 연구원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동맹이니까요.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동맹. 무시당해도, 막으려 해도, 그래도 동맹. 위기의 순간에 손 내밀어주는 진짜 동맹.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7시 45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긴장과 불안은 사라지고 안도와 환희가 가득했어요. 회수팀 출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브래들리 장군이 보고했습니다. 괌에서 대기 중이던 특수 회수팀이 한국 측 좌표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도착까지 시간은? 급행으로 가면 4시간입니다. 중국 함대보다 약 20분 먼저 도착할 수 있어요. 20분 여유라. 클라크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듯하지만 가능하겠군. 네. 정확한 좌표 덕분에 수색 시간이 필요 없어요. 바로 회수 작업 들어갑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중국해 지도. 이제 추락 지점에 정확한 좌표가 찍혀 있었어요. R이랑 7호가 찾아준 좌표. 마이클. 핸더슨 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할지. 그래. 핸더슨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정할게. 내가 맞았어.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우리를 구했어. 내가 틀렸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말이었어요. 부국장님. 아까 내가 한국 무시했잖아. 한국계라서 편든다고 했고. 그거 사과할게. 핸더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솔직히 아직도 좀. 그래. 핸더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도움받는다는 게 쉽게 안 받아들여져.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인정해야지. 현실이니까. 핸더슨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좌표. R이랑 7호가 23분 만에 찾은 거잖아. 우리 엔하로 위성 수십 대로도 못 찾은 걸. SAR 기술이 뛰어나서요. 그래, 기술이지. 감정 문제가 아니라. 핸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줄 몰랐어. 솔직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을 아직도 20년 전, 30년 전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 북한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 미국이 보호해주는 나라.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차관님. 저는 클라크 차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건 이행 준비해야 합니다. 알아. 3가지 조건이었지. 차관이 메모를 받습니다. 첫째, 수출 통제 의견서. 상무부에 보내겠어. 감사합니다. 둘째, 협정 개정 협의. 내년 1분기에 협의 테이블 열겠어. 좋습니다. 셋째, 차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공개 감사 성명. 이건 내가 직접 발표하겠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차관님이 직접요? 응. 한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제대로 감사 표하는 게 맞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고마울 건 없어. 당연한 거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회수 작전에 집중하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오늘 이 회의실에서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무시하던 나라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그리고 그 변화는 한 통의 전화, 하나의 위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리랑 7호, 9년간의 노력이 담긴 위성. 오늘 그 위성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관계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통신 담당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메시지 왔습니다. 뭔데? 아리랑 6호 확인 촬영도 완료됐습니다. 좌표 100% 일치. 오차 범위 23m 이내입니다. 23m? 사라 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밀도면 우리 KH-11이랑 비슷해요. 한국이 그 수준이야? 이제 인정해야죠. 사라 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위성 기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의실에 다시 한번 탄성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이다.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막으려 해도 뚫어내는 나라.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손 내밀어주는 나라. 할아버지가 1950년에 지켰던 그 나라. 70년 후 그 나라가 미국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8시 12분. 회수팀이 괌을 출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최악의 고비는 넘긴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12월 아침. 차갑지만 맑은 하늘.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1951년에 찍힌 젊은 미군 병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인 소년이 서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와 그 소년. 저는 이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1950년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셨어요. 22살이었죠. 오하이오 시골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 지구 반대편 전쟁터로 갔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할아버지는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작은 반도더라고.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싸워야 하는지도 몰랐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옥을 봤어요. 서울 수복 작전, 장진호 전투, 1.4 후퇴. 할아버지의 소대원 30명 중 살아남은 건 7명뿐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폐허였어.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말씀하셨어요. 건물이라고는 다 무너지고 길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 뿐이고 아이들은 군화 속에 넣을 신문지를 달라고 졸랐어. 신발이 없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후회하셨어요? 한국에 간 거. 제가 12살 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후회는 안 해. 누군가는 가야 했으니까. 그러고는 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김영수야.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고아였어. 우리 부대가 주둔한 마을에서 만났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전쟁이 끝나고 연락이 끊겼거든.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잘 살았으면 해. 그 폐허에서 일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래야 우리가 싸운 의미가 있잖아. 할아버지는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1살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가봤니? 아니요, 할아버지. 가봐. 내가 싸웠던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직접 봐.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가보겠다고. 하지만 아직 못 갔어요. 바빠서. 핑계였죠. 그리고 오늘 저는 한국을 봤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한국이 무엇인지 봤어요.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할아버지가 신문지 달라는 아이들을 봤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미국을 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위성 기술로. 23분 만에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그래, 그 나라가 해냈구나. 내가 싸운 보람이 있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이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크 차관이었어요.
네, 차관님. 저는 재빨리 눈가를 훔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고생했어. 아닙니다. 아니야, 진짜로.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전화만 했어요. 진짜 한 건 한국입니다. 그래도 차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한국을 제안했잖아. 다들 무시할 때 혼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네. 왜 한국을 믿었어?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니까요. 한국이니까? 네. 한국은 무시당해도 포기 안 하는 나라예요. 막으려 해도 뚫어내는 나라고요. 그런 나라가 9년간 만든 위성이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저는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그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셨죠. 70년 전에. 그랬구나. 오늘 한국이 미국을 도와준 거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차관이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네. 넌 좋은 사람이야.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회수팀 현장 도착 임박. 저는 차관과 함께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11시 47분. 회수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헬기에서 내려다본 남중국해. 푸른 바다 위에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회수선이었죠. 좌표 확인 완료. 한국 측 데이터와 100% 일치합니다. 현장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수팀 투입합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수심 2300m.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좌표가 있으니 가능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잔해 발견. 현장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RQ-180 동체 확인. 예상대로 거의 원형입니다. 회의실에서도 환호성이 나왔어요. 핵심 모듈 상태는? 클라크 차관이 물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요. 1분, 2분, 3분. 핵심 모듈 무사합니다. 스텔스 코팅 샘플, 센서 어레이, 통신 모듈 모두 회수 가능 상태.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200억 달러짜리 기술. 중국 손에 넘어갈 뻔했던 기술.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됐어요. 중국 함대 위치는? 핸더슨이 물었습니다. 현재 40분 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도착했어요. 40분이면 충분해. 충분합니다. 핵심 모듈 먼저 회수하고 철수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마이클. 사라 첸이 다가왔습니다. 네. 고마워. 저한테요? 응. 내가 한국 제안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그냥. 아니, 진짜로. 사라 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나도 많이 배웠어. 한국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내 편견에 대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죠. 그때 통신 담당관이 들어왔습니다. CNN에서 연락 왔습니다. 남중국해 미군 활동에 대해 취재 요청이요.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중국 측이 먼저 발표한 것 같습니다.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의심스러운 활동 중이라고. 클라크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어떻게 대응합니까? 솔직하게 가자. 차관이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 없어. 우리 항공기가 추락했고 회수 작전 중이라고. 한국 협력 사실도 포함해서. 한국 협력까지요? 응. 약속했잖아. 공개 감사 표명. 저는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약속을 지키려는 거였어요. 차관님, 제가 브리핑 자료 준비할까요? 아니, 내가 직접 해. 네, 내가 브리핑해. 한국계 미국인이 직접 말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괜찮아. 오늘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한국이 뭘 했는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CNN, BBC, NHK, 로이터, AP.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새벽 남중국해에서 미군 무인기 RQ-180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국은 즉각 회수 작전에 나섰으나 악천후로 인해 위성 정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이 정확한 잔해 위치를 파악해 주었고, 덕분에 미군은 성공적으로 회수 작전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미군을 도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미국 자체 위성으로 안 됐습니까? 기상 조건 때문입니다. 구름으로 인해 광학 위성이 무력화됐고, 한국의 SAR 위성만이 전천후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미국보다 나았다는 뜻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특정 기술에서는 그렇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은 9년간 SAR 위성 기술에 집중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기술이 미국을 도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동맹 정신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해냈다. 한국이 해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가 그걸 알게 됐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어요. 링컨 기념관의 조명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마이클, 뉴스 봤어. 네, 어머니. 내가 브리핑한 거?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미국을 도왔다니.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전에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70년 후에 우리를 지켜줬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마이클, 고마워. 제가요? 응. 한국을 믿어줘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볼 수 없었지만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한국이 할 수 있다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혼자서 11명 앞에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다 알아, 엄마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어머니, 한국 가봐야겠어요. 한국. 네. 할아버지 약속이요. 한국 가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 가봐. 할아버지 대신. 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책상 위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이클 리 보좌관님께. 저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 아리랑 7호 책임연구원 박소영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봉한 사진은 저희 아리랑 7호 개발팀입니다. 9년간 함께 고생한 동료들이에요. 저희는 이 위성을 만들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야라고. 그날이 어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아버지도 한국전쟁 고아였습니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군 부대 근처에서 자라셨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 언젠가 우리도 미국을 도와야 해라고. 어제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드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위성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9년. 그들은 9년을 바쳤습니다. 이 위성 하나를 위해. 그리고 그 위성이 어제 미국을 구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50년. 미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2025년. 한국이 미국을 도왔습니다. 70년. 70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으려 해도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손 내밀어줬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 제가 오늘 본 나라, 그리고 내일도 함께 갈 나라. 저는 책상 위에 사진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1951년 할아버지와 한국 소년, 하나는 2025년 아리랑 7호 개발팀. 70년의 시간이 두 사진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같았어요. 희망, 그리고 약속.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웃고 계실 거라는 걸. 대한민국.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 세계 최고의 기술로 동맹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막으려 해도 뚫어낸 대한민국. 9년의 노력이 23분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